569년에 둘째 아들로 태어난 영광은 어려서부터 용모와 풍채가 뛰어나고 영리했습니다. 그러나 그 영리함을 자신을 위해서만 썼습니다. 특히 이미지 메이킹에 능했는데요. 평소엔 예쁜 시종을 데리고 있다가 수문제가 오면 늙은 시종으로 바꿔 여색을 밝히지 않는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또한 줄이 끊어지고 낡은 악기를 잘 보이는 곳에 두어 자신이 나란 일과 공부에만 관심이 있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한날은 양광이 신하를 데리고 사냥을 갔었는데 갑자기 비가 왔습니다. 이에 신하가 우비를 씌워주려고 하자 양광은 병사들이 모두 비를 맞고 있는데 어찌 나 혼자 안 맞을 수 있겠는가 라며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습니다. 수문제는 이를 듣고는 양광이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어진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반면 장남 양용은 동생과 같은 영리함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방탕하여 여색과 사치에 빠져 살았습니다. 심지어 아내가 죽었을 때도 그는 슬퍼하기는커녕 주색에서 헤어나오질 않았습니다. 수문제가 양용을 황태자로 삼았지만 독고가라는 태자를 바꿀 것을 요청했습니다. 독고가라는 양용을 매우 싫어했는데 이는 양광의 이간질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양광은 수문제와 독고황후에게 양용이 자신을 암살하려 한다고 알리게 되고 결국 600년에 양용은 패태자가 되고 양광이 황태자에 오르게 됩니다. 602년 독고황후는 6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자 수문제는 다시 양용을 황태자로 세우려 했지만 양광 라인인 양수와 우문술이 반대하여 보류됩니다. 604년 수문제는 병이 심해져 후궁인 선화부인이 정성껏 간호를 했습니다. 수문제는 선화부인이 병간호로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쉴 것을 권했습니다. 이에 선화부인은 자신의 거처로 이동하였는데 도중에 양광을 만나게 됩니다. 음흉한 양광은 예전부터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아버지도 병으로 누워있으니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의 첩인 선화부인을 겁탈하고 맙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수문제는 격노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짐승만도 못한 놈에게 어찌 나란 일을 맡기겠는가. 그는 양용을 다시 황태자에 앉힌다는 교수를 내리려 했으나 양광이 이를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양광은 자신의 근위장인 장영과 쿠데타를 일으켜 수문제가 있는 황궁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그의 수문제는 60세의 나이로 숨을 거둡니다. 양광이 그를 죽였다는 설도 있으나 심증일 뿐 확실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양광은 이어서 우문지고가 양약을 시켜 양광을 목졸라 살해합니다. 그리고 선화부인을 첩으로 삼습니다. 잠시 그녀의 삶을 보면 참으로 기구한데요. 그녀는 수나라에 멸망된 진나라의 공주였는데 어려서부터 재색을 겸비한 미인이었습니다. 13살 때 진나라가 망하면서 수나라 궁으로 오게 됩니다. 그 후 수문제의 총애를 받았고 독고가라가 죽은 후 선화부인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에게 능욕을 당하고 수문제까지 죽자 그녀의 지위가 위태로워졌습니다. 수문제가 죽은 당일 양광은 그녀에게 금으로 만든 함을 주었습니다. 선화부인은 그 안에 독약이 담긴 것으로 여겨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함을 열어보니 동심결이 있었습니다. 동심결은 사랑을 뜻하며 혼인 때 쓰이는 물건이었습니다. 즉 양광은 아버지의 후궁에게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습니다. 선화부인은 이에 안도했다고 합니다. 당시 삶의 선택권이 없었던 여성들이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604년 양광이 제위에 오르면서 그녀는 징기비로 책봉되지만 1년 후 2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양광은 그녀의 죽음에 매우 슬퍼했다고 하니 과정은 막장스럽지만 사랑만큼은 진짜였나 봅니다. 양광은 이제 거칠 것이 없는 폭군 수양제가 됩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곤 아버지가 차려놓은 나라를 말아먹는 것뿐이었습니다. 먼저 수도를 장안에서 낙양으로 옮깁니다. 수십만 명의 백성들을 동원하여 낙양을 건설하고 전국의 부자들과 낙양 근처 백성들을 이곳으로 강제 이주시켰습니다. 거기다 16개의 정원을 짓고 매월 보름마다 수천 명의 궁녀들과 방탕한 생활을 즐겼습니다. 수양제 하면 운하를 빼놓을 수 없죠. 운하는 고대부터 꾸준히 건설되어 왔기에 오로지 수양제 혼자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워낙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그곳에서 사치를 부렸기에 수양제 하면 운하가 떠오르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운하 건설 과정은 매우 엄격하고 가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조정관리가 감독관으로 파견되어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며 독촉했습니다. 때문에 건설 인부의 절반이나 죽어 운하 근처에 해골이 널려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가난한 사람들은 끌려가서 죽느니 스스로 손발을 잘라 요역을 피하기로 했습니다. 백성들의 피땀이 흐르고 올라 수문제 때 광통거를 시작으로 수양제 즉위 이후 통제거, 항구, 영제거, 강남하를 개통했습니다. 수양제는 그렇게 완성된 운하에 용주를 띄웁니다. 용주는 높이가 45척, 길이가 200장의 4층 누각을 갖춘 고대의 크루즈선이었습니다. 운하는 수심이 얕았기에 운하 양쪽에서 사람이 배를 직접 끓여야 했습니다. 그 일꾼만 해도 8만여 명이었습니다. 그렇게 수양제의 크루즈선은 낙양을 출발하여 양주까지 운행했습니다. 당연히 지나가기만 한 건 아니겠죠. 여행길마다 근처 500리 안의 지역에서 갖은 산의 지미를 바치게 했고 지역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백성들이 쥐어짜서 얻은 음식들을 다 먹지도 못해서 땅에 파묻었다는 겁니다. 607년 수양제는 대규모 병력을 이끌고 동돌고래 왕인 게민카간의 장막에 행차했습니다.
당시 개민카간의 초소에는 고구려 사신이 와 있었는데 그는 수양제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맙니다. 개민카간은 수날의 지원으로 왕에 올랐기에 주기 초부터 저자세를 읽어냈고 이 또한 그에겐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개민카간은 고구려 사신을 데려왔고 수양제는 경고했습니다. 짐은 개민이 신하된 마음으로 나라를 받들었기에 친히 이곳에 왔다. 내년에는 탁군에 갈 것이다. 내가 돌아가서 너희 왕에게 말해라. 짐에게 와서 신하의 일을 갖추면 내 마땅히 개민과 같이 대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개민을 데리고 고구려에 갈 것이다. 고구려 사신은 이를 듣고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한편 607년에는 백즈음왕이 611년에는 신라 진평왕이 차례로 수의 사신을 보내 고구려 공격을 청했습니다. 이처럼 수양제는 즉위 이후 동돌골, 철륵, 도요콘, 임읍 등 주변 나라를 모두 복속시키고 백제신라를 자신의 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국가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반기를 든 고구려를 손봐줄 차례가 온 것입니다. 610년 12월 수나라는 대대적인 고구려 정벌 준비에 들어갑니다. 먼저 전국의 부자들에게 말과 마차를 바치게 하고 산동과 강남에 풍부한 인력과 물자를 동원했습니다. 당연히 지역 호족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감독관을 파견하여 준비에 소홀하면 그 자리에서 참수하여 불만을 잠재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강압적인 진발은 많은 부작용을 초래했습니다. 산동 지역에선 함선 300척을 건조했는데 물속에서 휴식 없이 일을 시켜 인부들의 허리 밑에 구더기가 생겨 죽는 일도 많았습니다. 또한 회원진과 노아진으로 가는 길이 멀고 험해서 군량을 싣고 가는 도중 수송인부들이 군량을 먹어 치우기까지 했습니다. 인부들은 처벌이 두려워 도망갔고 탄가놀이의 수탈까지 더해져 도적대가 늘어났습니다. 백성들은 전쟁 준비를 하느라 농사를 못 지어 땅은 황폐해지고 기근까지 더해져 곡물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조정은 곡식의 품질이 떨어지면 백성들로 하여금 직접 사서 배상하라는 어이없는 법령을 내세웠습니다. 당시 수나라의 풍경은 길 위에 병기와 군량을 나르는 끝없는 행렬과 길가에 굶어 죽은 백성들의 널브러진 시체들 뿐이었습니다. 612년 수양제는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이것이 세계대전 이전까지 최대 규모의 전쟁, 제2차 고수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